네, 안녕하십니까. 제10주차 화공 수치 해석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 1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즉 ODE, 그리고 나아가서 ODE의 확장판인 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 즉 DAE에 대한 수치 해석, 풀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공학이나 과학의 시스템에서 자주 다루는 이런 수학적인 틀들이 ODE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변수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학부과정 동안에 잘 배우셨을 유체역학이나 열전달, 연력학, 물리화학 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많이 보셨을 만한 이런 수학적인 틀은 공간에 대한 어떤 온도, 에너지, 모멘텀, 프레셔 이런 어떤 물리량들이 공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을 만한 부분이 열 전달이나 물질 전달에 대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의 농도의 9배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특정한 방향으로 그 농도의 9배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퓨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미컬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정의를 했지만 공간에서의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 기울기들의 벡터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디퓨전에 의한 물질의 전달이 일어나면서 어느 한 지점에서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농도가 높은 지점에서 농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 물질이 이동한다고 그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지점 사이에 농도의 차이는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지점 사이에 농도는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케미컬 포텐셜은 모두 같게 돼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농도가 그렇게 9배가 차이가 났던 어떤 시점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평형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은 공간적으로도 농도가 바뀌겠지만 시간적으로도 농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이제 디퓨전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변에는 라운드 C, 라운드 T가 나오고 우변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라플라시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원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더블 데리버티브 텀이 나오죠. x나 y나 z에 대한 원디멘전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셔서 여러분이 라운드 제곱 C, 라운드 x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앞에 붙었던 이제 상수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 상수는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보통 D로 표시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질이 아니고 만약에 열 에너지다.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temperature가 들어가게 되고 그 temperature 앞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thermal diffusivity가 들어가게 되겠죠. thermal diffusivity는 thermal conductivity와 뭡니까? 네, 그 다음에 heat capacitor의 함수로 주어지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런 화학공학에 관련된 과목에서 이런 이제 편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을 대고 있는 물리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잘 배우고 오셨습니다. 반응공학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기에 멤브레인으로 A와 B라는 리액턴트가 아주 잘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멤브레인을 만약에 제거해버리면 A하고 B가 섞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A하고 B가 섞이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교반이 잘 돼 있으면 반응기 전체의 A와 B의 농도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교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밑바닥에 있는 A의 농도, 위에 있는 그 다음에 탑 부분에 있는 A의 농도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A하고 B가 리액션을 일으키니까 A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곱하기 CA 곱하기 CB 이런 식의 리액션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B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반응기 내부에서의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물질의 농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학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공간, 시공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다이나믹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추적하는 이 모든 수학적인 이 프레임워크이 대부분 이렇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것은 PDE를 푼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 PDE의 해를 대부분은 이제 아주 간단한 경우라면 analytic solution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analytic solution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리적 시스템 자체를 기술하는 수학적인 미분 방정식 자체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제대로 디파인이 되지 않거나 바운더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OE의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만약에 모종의 어떤 논리니어리티가 내장이 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스의 제곱이나 뭐 서드, 뭐 루트, 뭐 사인, 뭐 익스포넨셜 등등의 이렇게 논리니어 항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널리틱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열민 물질 전달에서 이런 시스템, PDE를 이제 애널리틱하게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열민 물질 전달, 나아가서 이동 현상에서 배우는 그런 PDE들도 대부분 이런 바운더리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바운더리를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스퀘어랄지, 뭐 아니면 실린더랄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지오메트리가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데, 지오메트리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은 애널리틱 솔루션은 그게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치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런 수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PDE를 푸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루시게 되는 시스템들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많이 연구했었던 그런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본 강의를 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스킬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파트 1의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PDE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과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걸쳐서는 이제는 이 PDE를 푸는 방법 중에 Finite Element Metho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pectral Transformat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이제 우리가 기술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전자기장, 더 나아가서 전자기파의 행동 양식을 기술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 중에서도 이제 비스코시티가 즉 이제 우리 굉장히 유체의 뭐라 그러죠? 점도라고 그러죠. 이 점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비시드 플로우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을 이제 우리가 기술할 때 태양의 그런 광구에서 플라즈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플라즈마들은 보통 태양의 자기장에 속박이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뜨거운 플라즈마를 자기장에 속박시키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을 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이 바로 핵융합, 영어로는 뉴클리어 퓨전 시스템이죠. 뉴클리어 퓨전 시스템에서 우리가 핵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그 뜨거운 온도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강력한 재질을 가진 물질이 지구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질, 즉 여기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플라즈마인데 뜨거운 플라즈마를 이제 가둬둘 수 있는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자기장 속에서 플라즈마들이 어떤 식으로 다 행동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마그네토 하이드로다이나믹 방정식, 줄여서 MHD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정식은 핵융합뿐만 아니고 천체 물리학, 특히 이제 굉장히 뜨거운 내부 중심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스형 행성들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편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물리학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특히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술하는 이러한 아인슈타인 역학이죠. 아인슈타인 역학에 관한 이런 방정식 역시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중에 조금 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금융공학에서 얘기하는 블랙쇼르즈 이퀘이션 역시 이제 이런 편미분 방정식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학에서 이런 편미분 방정식의 수치 해석을 잘 훈련받으신 분들이 금융공학적으로 커리어를 틀어서 커리어를 또 잘 발전시켜 나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수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돈이든 어떤 물질이든 온도든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솔루션을 구한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PDE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건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 전쯤에 할마드라는 이제 수학자가 이 PDE가 언제 어떻게 풀리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PDE가 잘 풀리는지 여부를 우리가 PDE가 well posed냐 아니면 ill posed냐 라는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well posed라는 말에서 이미 이름에서의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지만 well posed PDE라는 것은 결국은 솔루션이 존재하는 PDE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솔루션이 유니크하다는 거, 그리고 그 솔루션이 주어진 실험 관측 데이터랄지 우리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뭔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만약에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을 잘 디파인했을 경우 그 PDE를 풀면은 이제 특정한 공간 혹은 시간에서의 그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많은 PDE들이 꼭 다 well posed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ll posed PDE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ill posed는 well posed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well posed라고 할 수 없고요. ill posed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화공과뿐만 아니고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PDE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랬고, 이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은 유체의 이런 유동 성질을 기술하는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유체의 이너시아 이런 모멘텀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변에는 프레셔 에너지와 비스코스 텀에 의한 이제 에너지 디스페이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포텐셜 에너지, 예를 들어서 그래비티 같은 포텐셜 에너지 텀이 들어가서 이 모멘텀 밸런스를 이제 각각의 공간에 따라서 PDE의 형태로 만들어준 방식이 바로 이제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입니다. 사실 이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의 원래 형태는 코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는 방정식인데, 이 코시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이 shear stress라고 그러죠. shear stress의 형태를 오로지 이 속도의 성분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게 되면 잘 알려진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 이 유치학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서 그동안 많이 풀리고 있고요. 수치 해석적으로 많은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수학적으로는 이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솔루션이 유니크한지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비어스토크스의 유일해가 존재하느냐 여부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이제 세계적인 수학재단인 밀레니엄 재단에서는 크레이 재단이죠. 죄송합니다. 크레이 재단에서는 어떤 문제든 이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의 일반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만 상금을 준다고 내걸었을 정도죠.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PDE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PDE를 분류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리니어하냐, 논 리니어하냐를 가리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리니어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더블 데리버티브 텀이 돼 있는 이렇게 지금 UXX라는 것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고, UXT는 X와 T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거죠. UTT는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UX는 한 번 미분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가장 고차항이, 여기서 보시면 가장 고차항이 리니어하다. 리니어하다는 그냥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리니어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리니어 PDE라 그러는데요. 요 아래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요 고차항에 지금 제곱이 있다든지 뭐 루트가 있다든지 자기네들끼리 곱해져 있다든지 뭔가 1차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PDE를 우리가 논 리니어 PDE라 그럽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하시기에 리니어 PDE가 훨씬 더 풀기가 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열미 물질 전달에서 배웠던 힛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들이 템퍼러처고요. 여기는 이제 공간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이고, 이제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논 디멘셔널라이즈 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XT인데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즉 각각의 양 극단의 점을 말하는 건데, 그 점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온도의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줄여서 BC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위치에 상관없이 시간의 제일 초기 상태에서의 그 값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값은 그 조건을 이제 우리가 initial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PDE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X하고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 PDE가 이제 몇 번째 데리버티브까지 가지고 있는지가 이 PDE의 차수를 결정합니다. 오도를 결정한다고 그러죠. 이 힐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이 되는데 T에 대해서는 한 번이 미분이 됐으니까 가장 높은 차수는 2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second 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든지 이 boundary condition과 initial condition이 잘 define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boundary condition이 잘 define 되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값 자체가 define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의 이런 기울기가 define 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값 자체가 define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디리클레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이 기울기가 define 되어 있는 것을 노이만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이 값과 기울기가 적절하게 선형 결합되어 있는 컨디션을 우리가 로빈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컨디션이든 이렇게 바운더리에서의 컨디션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이 PDE는 우리가 풀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임플리시트하게 주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바운더리가 굉장히 복잡하다든지, 바운더리 자체가 이제 뭐 깎아지는 뭐 그런 단면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커버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 환경에서는 비록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이 PDE가 완벽하게 풀리느냐 여부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PDE를 애널리틱하게 풀든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풀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PDE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PDE의 솔루션의 성질을 관장하는 이 바운더리와 이니셜 컨디션의 이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지배방정식 자체를 푸는 것보다 이 지배방정식의 솔루션을 좌지우지하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확실하게 디파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방정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PD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여기 라플라스라는 말에 있는 것처럼 라플라시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제 방정식이죠.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은 더블 데리버티브 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하고 y하고 z로 이루어져 있는 3디멘셔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어떤 이 변수 u에 대한 라플라시안들의 합이 지금 0이 된 거죠. 맞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어떠한 3차원 물체 속에 있는 heat, temperature들이 어떻게 이제 distribution 되고 있느냐. steady state를 말하죠. 그래서 temperature에 상관없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distribution 하고 있느냐. 혹은 어떤 물체 내부에서 electrical charge, 즉 전하가 어떤 식으로 distribution 되어 있느냐. 혹은 이제 회전하지 않는 플루이드의 스트림 펑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혹은 비압축성, 그 다음에 인비시드 플루이드에서의 velocity potential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편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힐 이퀘이션은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는 라플라시안이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시간텀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힛을 우리가 얘기할 때 time dependent한 temperature distribution이 되겠죠. 이제 뭐 2D가 됐건 3D가 됐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알파 요소는 summer diffusivity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셨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하학을 하거나 아니면 고체 물리학을 배운 분들에게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방정식이 바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 이퀘이션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와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에 더블 데리버티브 텀이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뭐와 이 힐 이퀘이션과. 왜냐하면 힐 이퀘이션에서는 이 타임 디펜던스에 오롯이 1승밖에 없었죠. 근데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 타임 디펜던스에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이 항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항에서 C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웨이브, 여기서 이제 U라는 것은 웨이브의 디스플레이트먼트, 뭐 이래서 이제 어떤 파도를 생각한다면 이 파도의 윗부분과 뭐 골짜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진동 혹은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가 있을 건데요. 그 진행하는 속도를 우리가 C라고 그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리계에서 자주 만나는 편미분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스테마틱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더블 데리버티브 텀 앞에 붙어 있는 요 상수들의 관계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러한 PDE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선형이고 세컨 오더 PDE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세컨 오더의 요 파셜 데리버티브 텀들의 선형 결합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고, 세컨 오더라니까 당연히 이제 XX, 뭐 XY 아니면 YY, 아니 뭐 세 개가 주어 있다 그러면 XX, XY, XZ, 뭐 YY, YZ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uxx 앞에 붙은 어떤 a라는 코에피션트, uxy 앞에 붙은 b라는 코에피션트, uyy 앞에 붙은 c라는 코에피션트, 그리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다른 텀들. 여기는 사실 ux가 붙을 수도 있고요. uy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보냐면은 이 더블 데리버티브 텀 앞에 붙어 있는 이 a, b, c들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요 b제곱 빼기 4ac 이것을 많이 보시던 거죠. 네, 근해 공식에서 많이 보시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요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 PDE를 일립틱 PD, 즉 타원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b제곱 빼기 4ac가 0인 경우는 우리가 파라볼릭 P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포물선 PDE라고도 하죠. 그리고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큰 PDE를 우리가 하이퍼볼릭, 한국말로는 쌍곡, 이제 우리가 PDE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차 곡선을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두 원뿔이 마주보게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잘라서 그 자른 자취가 무슨 형태를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2차 곡선을 정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2차 곡선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렇게 포물선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라볼릭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원뿔들을 가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렇게 닫혀진 곡선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타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립틱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원뿔을 위아래로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면은 위에도 곡선이 생기고 아래도 곡선이 생기는데, 곡선이 두 개 생기니까 쌍곡이다. 근데 얘네들은 절대 만나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떨어져 있는 원뿔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이퍼볼릭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종의 2차 곡선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제곱에 관련된 그런 텀들이 방정식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쌍곡이 아니고 타원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 더하기 cy 제곱이 뭐 d랑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2y랑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하이퍼볼라 같은 경우는 ax 제곱 빼기 cy 제곱은 뭐 d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 a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스몰 a, 그리고 여기서는 b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리고 c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a밖에 안 남으니까, 자, b는 빵이고 a는 지금 0보다 크고 c도 빵이니까 이렇게 빵이 돼서 얘네들은 이제 파라볼릭이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가 되고요, c가 되는데 b는 없죠. 그래서 b 대신에 0을 집어넣고 a하고 c가 둘 다 양수니까 b제곱 빼기 4ac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일립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퍼볼라도 마찬가지, 이제 a 역할을 하는 것이 a, 그 다음에 c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 c, b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d는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b제곱 빼기 4ac를 해보면 이 경우에는 0보다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이퍼볼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고차항 앞에 붙어 있는 a와 b와 c의 이 b제곱 빼기 4ac의 보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PDE의 종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일립틱한 PDE냐, 아니면 파라볼릭한 PDE냐, 아니면 하이퍼볼릭한 PDE냐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살펴본다 칩시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uxx, uyy, 그리고 uxy는 없네요. uxy는 없으니까 b는 0이고, a는 1이고, c는 1이니까 b제곱 빼기 4ac는 0보다 작죠. 따라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일립틱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립틱 이퀘이션의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를 우리 풀기 위해서 ux 대신에 EX, 그 다음에 sin Y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힐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알파 UXX, 그리고 그 다음에 UXT는 없고요, UTT도 없죠. 따라서 A는 알파고, B는 0이고, C는 0이죠. 따라서 B제곱 빼기 4H를 해보면 얘네들은 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B제곱 빼기 4H가 빵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파라볼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힐 이퀘이션은 우리가 파라볼릭 PD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웨이브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UX 앞에 C제곱이 있고요, UXT는 없고요, UTT 앞에는 마이너스 1이 있죠. 따라서 이제 A 대신에 C제곱,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B제곱 빼기 4AC는 자동적으로 0보다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PDE는 우리가 하이퍼볼릭한 PDE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은 하이퍼볼릭한 PDE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의 리니어 세컨 오더 PDE 중에서 첫 번째로 파라볼릭 PD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볼릭 PDE는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세컨 오더 앞에 붙어 있는 A, B, C들의 관계가 B제곱 빼기 4AC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파라볼릭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힛 이퀘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힛 이퀘이션을 풀 때 또 중요한 것은 뭐 힛 이퀘이션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PDE에 다 해당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PDE를 풀 때는 반드시 위에 나와 있는 요것이 뭡니까? 이제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시간하고 상관없이 x가 그러니까 양극단, 어떤 이제 원 디멘전이라고 그러면은 이쪽은 뭐 첫 번째 시작점이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끝점을 뭐 x는 1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요 원 디멘전을 방향에서의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바운더리 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x하고 상관없이 t가 0일 때, 즉 가장 초기의 시간대, 가장 최초의 시간대에서의 이 t가 이런 식으로 미리 주어져 있다고 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서 이 힛 이퀘이션을 이제 풀 수가. 자, 이제 힛 이퀘이션을 풀 때 이것을 수치 해석 관점에서는 어떻게 풀어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PDE도 결국은 ODE들을 결합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ODE에서 배웠던 그런 뉴메리컬 스킴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Finite Difference 메소드가 되겠죠. 자, Finite Difference 메소드를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이제 이 Second Order Derivative term을 이 Central Difference Formula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I, J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X에 대해서 자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점에서의 값, 그리고 다음에 있는 점에서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inite difference를 델타 x, 즉 x 방향으로의 difference를 x 델타 x로 놓고 그 델타 x를 h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부호화시킨 인덱스를 붙인 것이고요. 실제 위치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위치 x보다 x-h, 그러니까 한 단계 밑에 있는 지점, 그리고 x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지점 x 플러스 h의 요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더블 데리버티브 텀을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관련된 텀은 그냥 first derivative term이기 때문에 그 텀은 우리가 FDM에서 요 forward difference 메소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요 시간에 대한 finite difference를 k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대신에 이러한 대수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여기 양변에 여기 txt가 있으니까 요 txt를 중심으로 이걸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음 시간대에서의 그 x에서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이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들을 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기 시간에 대한 finite difference, 즉 델타 t, 그리고 공간에 대한 finite difference, 즉 델타 h가 그냥 서로 간에 비율이 되는 게 아니고 위에는 1승, 밑에는 2승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파라볼릭 이퀘이션에서는 x의 세컨드 오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 비율을 이제 우리가 람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파라볼릭 이퀘이션에서 이 FDM이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한 요 finite value들의 비율의 이 값인 람다가 반드시 1-2 람다가 0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요 FDM으로 풀어준 값이 스테이블합니다.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numerical error가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numerical error가 생기는 이유는 애초에 이 numerical method가 approximate method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approximate를 하더라도 비교적 에러를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1-2 람다가 0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 numerical difference를 너무 크게 잡은 겁니다. 뭐에 대한 numerical difference를 너무 크게 잡은 거냐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시간에 대한 numerical difference를 너무 크게 잡은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numerical difference를 공간에 대한 numerical difference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numerical difference가 0.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numerical difference는 0.1의 제곱을 나누기 2를 한 것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0.005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difference를 뭐 0.1마다 업데이트할 때 시간은 0.005니까 무려 20배나 느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20배가 아니죠. 200배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0.01 나누기 2니까 0.005가 되니까 20배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20배나 느린
아주 그러한 슬로우한 컴퓨테이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작은 시간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FDM을 쓸 때 사실 이런 뉴메리컬 메소드에서 PDE가 잘 풀리느냐 여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뉴메리컬 메소드에서 구한 솔루션이 있겠죠. 뭐 공간이 됐건 시간이 됐건 그 솔루션들이 컨버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솔루션이 컨버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그런 트루 솔루션에 점점 접근하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한다 그랬을 때 그 테스트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애널리틱 솔루션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애널리틱 솔루션이 우리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죠. 혹은 굉장히 시스템이 작아지면 어떤 애널리틱 솔루션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그 애널리틱 솔루션이 우리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 메소돌로지가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업데이트한 값들에서 누적이 될 수 있는 에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 뉴메리컬 인테그레이터라고 하는데 수치 해석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좋은지 여부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해도 뉴메리컬 에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소돌로지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메리컬리 이런 PD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었을 때 그 솔루션이 릴라이블한 솔루션인지 알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지 여부를 판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힛 이퀘이션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작지 않게 가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0.25로 정했는데 k, 즉 시간에 대해서도 0.25라고 정했다 칩시다. 그럼 람다는 k 나누기 h제곱이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4가 되죠. 그럼 1-2 람다는 1 이제 8이 되니까 7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당연히 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 누메리컬 스테빌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집어넣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FDM을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이것을 스킴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여기 지금 원디멘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U라는 값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점이 우리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씩 위로 갈 때마다 시간이 0.25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니셜 컨디션과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고 있을 때 사실 그러니까 요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요게 아니죠. 요게 이니셜 컨디션이죠. 요 파란색이 이니셜 컨디션이고 요 빨간색이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어쨌든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을 알고 있을 때 이 t0에서의 컨디션을 알고 있을 때 이제는 이 t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방식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1 지금 이 람다가 0보다 커야지만 스테이블 했는데 지금 1-2 람다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해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0.25가 지난 다음에 이 파란색 점에서의 u 값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걸 x에다 0.25 집어넣고 t 0이었다가 k에다 0.25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은 마이너스 0.9497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u는 지금 항상 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벌써 unphysical하죠. 0.5와 그러니까 t가 0.25가 됐을 때 이 0.5라는 지점에서의 u 값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0.1716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작게 되죠. 즉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한 다음부터 이미 unphysical한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unstable한 값이고 따라서 unreliable한 값이다. 왜냐하면 unphysical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냐하면 이 람다를 구해봤더니 이 람다가 4가 나왔는데 1-2 람다가 0보다 커지는 그 조건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h를 만약에 0.25로 고정하는 한 k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제곱 나누기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적어도 0.0325보다는 작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k를 이제는 우리가 아까는 0.25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0.02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는 0.025니까 람다는 0.4가 나오고 1-2 람다를 해보면 그건 0.2가 나오니까 0보다 크죠. 자, 얘네들은 그러면 적어도 FDM을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 그 값은 스테이블해지는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다가 람다에다가 이제 0.1을 집어넣고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0.025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u의 값은 0.5414, 즉 0보다 크죠. 미식가랍니다. 0.5에서 마찬가지로 0.025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값을 계산해보면 이것은 0.7657, 역시 0보다 크니까 physically make sense 하다는 거죠. 즉 numerically stable 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이제 아까 0.25만큼 휙휙 건너떴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0.02호로 굉장히 아주 거북이 걸음이 됐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북이 걸음을 해야지만 안정된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그래서 파라볼릭 이퀘이션에서 아주 이런 베이직한 FDM을 쓸 경우에는 numerical stability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시간을 업데이트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unstable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꼭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나온 것이 역발상으로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인 이런 크랭크-니콜슨 메소드라는 겁니다. 이 크랭크-니콜슨 메소드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미래의 값을 가지고 과거의 값을 역추적해서 가는 건데요. 과거의 값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값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갑니까? 방식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냥 생으로 얘기했었던 FDM은 과거의 값을 그대로 방정식에다 집어넣고 미래의 값을 그냥 뽑아냈다면 이 크랭크-니콜슨 메소드에서는 미래의 값들로 미리 구성된 지배 방정식을 가지고서 그 미래의 값을 과거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그 방정식을 역행렬을 취해서 미래의 값을 오히려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finite difference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한다 칩시다. 타임에 대해서 이제는 현재와 과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finite 즉 백워드가 됐죠. 얘기하고요. x의 데리어티브 틈은 역시 그냥 그대로 센트럴 디퍼런스를 씁니다. 자, 이것을 히드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제는 1 플러스 2 람다가 나왔죠. 1 마이너스 2 람다가 나온 게 아니고 다만 여기 오른쪽 칸에는 이제는 t 마이너스 k가 나왔죠. 아까는 t 플러스 k가 나왔는데 이제는 t 마이너스 k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t 플러스 k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푼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지금 알고 있다고 치면 이제 t일 때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이 t일 때의 값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풀어보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크랭크-니콜슨 메소드에서는 과거의 값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값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과거의 값을 가지고 앞서서 그 다음 단계의 값을 알기 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요 x 방향의 인덱스를 i라고 얘기하겠고요. 시간에 대한 인덱스를 j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h 같은 경우에는 i-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i, x 플러스 h는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j가 되는데 t-k는 j-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j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네 가지에 대해서 똑같이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럼 U10, U20, U30, U40는 각각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형태를 우리가 이런 리니어 알제브라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냐면 0000, 즉 초기 상태를 알고 있을 때 요만큼의 시간 간격이 지난 요 1111에서의 스테이트를 알고 싶으니까 이게 지금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1, 1, 1, 1. 그럼 이제 0, 1일 때는 뭐가 됩니까? 5, 1일 때는 뭐가 됩니까? 0, 1일 때는 이미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0, 1에 관련된 것들은 1로 넘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5, 1에 관련된 것도 1로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0, 1에 관련된 거, 5, 1에 관련된 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 보고요. U10, U20, U30, U40는 이니셜 컨디션에서 얻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4개는 이니셜 컨디션, 그 다음에 요 U10와 U51은 원제로가 아니고 U01, U51은 다 뭐였습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얻은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A 매트릭스는 4x4 매트릭스가 될 텐데 이 다이아고널 틈은 1 플러스 2 람다가 되고 요 오프 다이아고널 텀 중에서 바로 이웃에 있는 요 텀들은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자, 람다의 값은 우리가 미리 정했으니까 요 a의 값을 A 행렬을 다 구할 수 있고요. A 행렬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역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역행렬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니셜 컨디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지금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고 있을 때 이 A의 행렬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인버스 A 행렬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그 다음 포인트, 그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작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자, 이것을 또 같이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U1, 2, 2, 2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U1, 1 이것은 이제 여기서 구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또 A의 역행률을 구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의 장점은 우리가 한번 이 A의 역행률을 구하고 나면은 이제는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것을 굳이 업데이트하지 않고 예전에 계산했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역행률을 계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4x4, 4x4 매트릭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길쭉한 시스템이나 아니면 2디멘전 혹은 3디멘전에 대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 이제 10x10 혹은 뭐 100x100 혹은 심지어 1000x1000 이렇게 굉장히 큰 행렬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그 행렬의 대부분은 다 이제 이 다이아고널 텀과 요 바로 옆에 있는 오프라 다이아고널 텀만 제외하면 대부분 0이기 때문에 역행률을 계산하는 게 쉽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역행렬을 잘 계산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 업데이트, 즉 아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반복하지 않고도 예전에 썼었던 그 역행렬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앞서서 계산했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크랭크 니콜슨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랭크 니콜슨 방법에서 봤을 때 공간에 대한 finite difference를 0.25. 근데 시간에 대한 finite difference가 앞서서 봤을 때는 이것을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0.025 같은 그런 기준을 썼어야 되는데 크랭크 니콜슨에서는 과감하게 0.25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똑같이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마찬가지로 t가 0일 때의 요 세 가지 파란색 점은 이니셜 컨디션, 요 빨간색은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데 구조상으로는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역으로 구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방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렬 형태로 것을 만들고 풀어보면은 이제는 이제 0.25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중앙에 있는 U11, U21, U31의 이제 온도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U11, U21, U31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거 U12, U22, U32의 값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면은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0.5일 때, T가 0.5 때, T가 0.75일 때, T가 뭐 1일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터레이티블리 이 방정식을 가지고서 앞서서 구했던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는 시간에 따라 요 원 디멘셔널의 특정한 파이나이트 포인트마다의 U 값을 우리가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도 계속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U 값이 점점 0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말이 되죠. 왜 말이 되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0으로 잡았었고요. 온도가 이제 사인 함수로 주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0으로 잡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뜨거운 막대기인데 중앙이 가장 뜨겁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차가워지고 양쪽 끝에는 얼음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웠던 막대기가 얼음으로 열을 다 뺏기고 나니까 결국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음과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0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있는 점이 원래 가장 뜨거웠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랭크 니콜슨 방법으로 풀어낸 이 편미분 방정식의 값이 해가 수치 해석으로 구한 해가 make sense 하다. 즉 피지컬리 말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라볼릭 이퀘이션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엘립틱 이퀘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보통 얘네들도 우리가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왜 바운더리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냐면은 엘립틱 이퀘이션은 이제 시간에 대한 텀이 없고 오로지 공간에 대한 텀들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대표적인 엘립틱 이퀘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냥 스트림 펑션의 방정식이랄지,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방정식이랄지, 뭐 일렉트리컬 차지 디스트리뷰션 방정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의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방정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일립틱 이퀘이션, 즉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요 더블 데리버티브 텀 앞에 붙어 있는 a와 b와 c 같은 요 코에피션트들의 관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 때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finite difference 메소드를 쓸 수 있는데요.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이 되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데리버티브 텀들에 붙어 있는 요 오더가 다 하나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파라볼릭 이퀘이션, 즉 히드 이퀘이션에서는 타임에 대해서는 first derivative, 공간에 대해서는 second derivative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리버티브 텀의 오더가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막 처음에 할 때는 k와 h를 분류를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는 공간에 대한 더블 데리버티브 텀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오더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즉 세컨드 오더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finite difference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 numerically 더 간편하고 간단한 형태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x에 대해서도 이렇게 central difference, y에 대해서도 central difference를 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델타 x와 델타 y를 우리가 갖다가 놓을 수 있죠. 그래서 x하고 y 방향으로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얇은 띠 같은 게 있어서 x 방향으로의 변화보다 이 y 방향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델타 y를 크게 가져가고 델타 x는 작게 가져가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델타 x하고 델타 y를 굳이 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x하고 y가 거의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델타 x와 델타 y를 같은 값으로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일입니다.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죠. finite difference가 자연스럽게 서로 캔슬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뭐가 남느냐? 요 i하고 j, 여기서 이제 i하고 j는 이제는 공간과 시간이 아닙니다. x와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 x에 따라서는 i번째, y에 따라서는 j번째 텀, 요 텀은 바로 자기 이웃, 동서남북에 있는 자기 이웃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산술 평균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을 4로 나눠주면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핵심 철학이자 뉴메리컬 메소드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자,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미리 주어져 있다 칩시다. 그래서 위에는 100도로 주어져 있고 아래는 0도로 주어져 있고 오른쪽은 50도로 주어져 있고 왼쪽은 75도로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직사각형 내부에 있는 9개의 점에서의 온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3이라는 요 점에서의 온도를 알고 싶으면은 요 점에서의 온도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옆에 있는 2,3이라는 점에서 알고 싶으면 요 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겠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미지수 요 9개의 점들에 대한 선형 결합을 한 어떤 이러한 방정식들이 9개가 나오겠죠. 맞죠? 근데 그 9개를 또 마찬가지로 앞서 봤었던 것처럼 리니어 알제브라틱하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바꿔놓으면 우리가 ODE 때 제가 잠깐 2디멘전에 대해서 이렇게 finite difference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고널 텀들은 일단 이렇게 4로 쭉 주어질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 3,3, 3,3, 3,3짜리 행렬이 이렇게 붙어 있고 한 달이 건너서 마이너스 1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약간 이제 스파르스한 그런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매트릭스에 뭘 하면 되겠죠? 인버스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떤 특정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내부의 평형 상태의 온도 분포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PDE의 종류는 바로 이제 이 하이퍼볼릭 이퀘이션, 즉 쌍곡 이퀘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쌍곡 이퀘이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정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스웰 이퀘이션입니다. 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자기가 30대에서 40대 넘어가는 아주 인생의 최절정기에 수학적인 아주 그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전기와 자기에 대한 현상을 하나의 수학적인 프레임워크에서 통일한 방정식, 4가지 방정식을 우리가 보통 다 묶어서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맥스웰은 이 4가지 방정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을 다 만든 다음에 영국의 아마추어 수학자인 헤비사이드가 이것을 이렇게 벡터 캘큘러스를 가지고서 4가지로 아주 압축적으로 아름답게 다시 재정리하기도 했었죠.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컬 보이시죠?
이 B는 자속 밀도입니다. 즉 자기력 플럭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J는 전류의 밀도를 말하는 것이고 E는 그 다음에 전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엡실론 제로는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서의 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뮤 제로는 이제 이 자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물리적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전자기장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표시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 암페어 법칙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법칙은 비오-샤바르 법칙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가지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첫 번째는 요 A, 볼드체로 써져 있는 요 A라는 벡터 포텐셜이고요. 두 번째는 요 파이라고 써져 있는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자석 밀도 벡터 B를 이제 A와 어떤 A의 컬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A가 그럼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전기장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앞서서 구했었던 네 가지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A,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와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의 타임 디펜던트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B라는 자속 밀도 벡터에다가 이것을 컬을 시켜보면 B 대신에 여기다가 A 컬을 집어넣고 이 벡터 캘큘러스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장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뮤 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C제곱분의 1인데 여기서 C는 빛의 속도,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개해주면, 쭉 전개해주면 여기까지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쿨롱의 법칙에서 여기 E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고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전류 밀도와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로 나눠준 값을 구할 수 있어서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제는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 포텐셜에 대해서도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전류나 자속 밀도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없다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텀들은 둘 다 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베큐에서의 호모지니어스한 웨이브 이퀘이션은 벡터 포텐셜로 표시된 경우나 스칼라 포텐셜로 표시된 경우 모두 이러한 형태의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웨이브 이퀘이션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원디멘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시안 대신에 여기 C제곱 그 다음에 요 스칼라 포텐셜의 x에 대한 더블 데리버티브 텀이 시간에 대한 더블 데리버티브 텀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x에 대한 함수고 이쪽은 t에 대한 함수니까 변수를 분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스칼라 포텐셜을 t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 x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웨이브 이퀘이션에 집어넣고 나면 이제 x에 대한 것은 이렇게 프라임 두 개를 쓰겠고요. 이제는 y에 대한 것은 닷을 쓰겠습니다. 그 두 개가 모두 컨스탄트로 같아야 되는데 그 컨스탄트를 편의상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요 파이2, 즉 시간에 대한 것은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x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t가 아니고 x입니다. 그 다음에 t에 대한 형태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ct가 될 테니까 두 개를 곱하면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 x 마이너스 ct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k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웨이브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자기학을 배우실 때 이렇게 이 복수 함수 형태로 이러한 스칼라 포텐셜을 뽑아내시고 나면은 스칼라 포텐셜로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시 디라이브를 해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서로 수직으로 C라는 즉 웨이브 라이트 속도죠. 빛의 속도를 가지고 직진을 하면서 진행하는 이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 파동 방정식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나 이제 크랭크 니콜스 메소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파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보통은 전기장, 자기장의 분포를 이제 우리가 이런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풀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은 뭐 아시겠지만 공기 중을 진행하던 빛이 물을 만나면 굴절이 되죠. 그럼 이제 굴절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물속에서 진행하는 속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파면에서부터 즉 공기와 물의 그 계면에서 페이지의 디퍼런스가 생기고 그 페이지가 디퍼런스가 생기는 것만큼을 메꿔주기 위해서 이것이 굴절이 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런 파동 방정식을 가지고 능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뉴메리컬한 관점에서 풀게 되면은 결국은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메소드라는 FDTD라는 메소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포토닉스나 옵틱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많이 보셨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간상에서 전기장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이로써 금속과 다이엘렉트릭 어떤 시스템의 계면에서 얘네들이 플라스모닉 레조넌스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런 근접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맥스웰 이퀘이션을 더 정확히는 정해진 컨트롤 볼륨 내에서 아주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가지고서 이 타임을 픽스한 채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레티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특수한 그런 격자 형태에서의 방정식을 풀어내므로써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이제 이 PDE들이 어떤 개념이고 PDE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힐 이퀘이션에 대해서 한번 적용한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볼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중에서 이런 식으로 finite difference로 풀기가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인 finite elements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수학적인 변환 방법 중에 하나인 spectr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10주차 허공 수치에서 파트 1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파트 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